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의 충격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깊은 의문들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정말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배신은 당신이 약해서 당한 것도 운이 없어서 겪은 것도 아닙니다. 배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깊이 뿌리 박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배신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상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같은 충성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진한 착각입니다. 배신당한 순간 당신은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는 현실적인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자기의심이야말로 배신의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객관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직후에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명확한 사고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 같은 극단적인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들은 대부분 감정적 반응일 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강도가 줄어들면 그때 비로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기 전에 있었던 경고 신호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신호들을 놓쳤으니까 내 잘못이야. 같은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신의 책임은 배신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신의 경험은 우리 내면의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통합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의 남성적 요소를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내면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면과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배신당할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거나 이성적으로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이 두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상처를 인정하고 슬퍼하되 이성적으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직관적으로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신호를 감지하되 분석적으로는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통합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도 않고 냉소적이지도 않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경험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피상적인 관계들이 무너져 내린 후에 정말로 당신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당신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당신이 실수를 해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이런 관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소중해집니다. 배신의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자기 의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내적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존이 확립되면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내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내적 자유와 평화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감정 조절력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 분노, 슬픔, 배신감, 수치심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그 분노를 인정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력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애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에 도달하면 배신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두려움이나 욕심 또는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완전한 악으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매우 해방적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정체성에 갇혀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배신의 경험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 인간관계의 본질, 고통의 역할 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큰 상처를 통해 표면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더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개별화 과정에서 영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심리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자아와 만나게 되고 삶의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성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영적 추구가 현실의 문제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 중 하나는 삶의 불완전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완벽한 관계, 완벽한 상황,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실망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상처받더라도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배신의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장의 고통이나 실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어둠도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기회와 관계들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간 감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자신의 장기적인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그 경험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더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더 현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지만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독특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복잡성과 불완전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도 관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선을 설정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경험을 진정한 힘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지혜로운 멘토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지원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관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배신의 경험을 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실패나 좌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를 겪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성취입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다른 어려움들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어봤고 그것도 이겨냈으니까 이것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인 자신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배신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신당한 후 복수하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이런 강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내적 힘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통찰입니다. 표면적인 성공이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들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나 창작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전한 반응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목적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진정으로 소화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면을 벗게 됩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비상적이고 불안정했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결국에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분노나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치유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치유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그 경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것을 지혜와 힘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과한 후에 당신은 이전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의 순진함은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전의 맹목적인 신뢰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선별적이고 깊이 있는 신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상실이 아니라 성장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배신의 경험이 진정한 선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원치 않았던 경험이었지만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귀중한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은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다시 드러내야 하고 때로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는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나도 그 고통을 견뎠으며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는 메시지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존자이자 성장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 경험도 결국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구나.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는 배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더 현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아직 치유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객관적이고 평화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신의 경험을 힘으로 바꾸는 과정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때 그 고통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혜와 연민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경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개인적인 상처를 인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것. 자신만의 고통을 넘어서서 더 큰 목적과 연결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배신의 경험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깊은 성장과 기여의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런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해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배신의 고통 속에서 어둠을 헤매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 경험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경험 중 하나가 결국에는 가장 밝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이자 우리 모두가 가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진짜 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배신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본능입니다. 배신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감정을 제쳐두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배신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더 나은 기회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났거나 아니면 당신을 배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를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 분노, 실망, 배신감, 자기의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씨앗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배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당신과 함께 배신이라는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면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배신당하는가? 배신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진정한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배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 우정, 충성심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해 배웁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믿어라.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 실제 세상과 마주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이상적인 가르침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던 것일까요? 칼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분석하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억압해왔던 충동들과 욕망들을 포함합니다. 배신이라는 행위도 바로 이 그림자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족이 수만 년 동안 생존해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동료가 갑자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상세게 전달한다면,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가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당신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일상적인 배신의 예시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배신이라고 부르며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만큼 충성스럽고 우리만큼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의 내적 상태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정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약속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배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신이 일어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복잡한 심리적 역학관계가 작동합니다. 배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살아야 한다.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것이다. 같은 합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배신당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일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함께 나타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단계는 그 다음에 오는 자기 의심과 우울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은 우리의 판단력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나?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자기의심은 때로는 완전한 사람 불신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적 반응들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혼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배신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해치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할 때 방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침묵하는 배신은 때로는 직접적인 배신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근본적인 환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침묵하는 배신이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나까지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신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배신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칼 융의 개별화 과정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개별화 과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숙해가는 심리적 여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신의 경험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해왔던 감정적, 심리적 구조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끔찍한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한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지지에 의존하며 살아왔는데 배신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신만의 내적 힘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신당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자기 성찰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자기 비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것을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배신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온 신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반응해 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타협하려고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입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런 특성들, 친절한 배려심, 타협적 성향, 모두 훌륭한 인간적 자질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질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친절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그중 일부는 당신의 그런 선량함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윤근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페르소나와 우리의 진짜 자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에만 집착한다면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친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만 매달린다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배신의 경험은 바로 이런 페르소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사회적 가면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두렵고 혼란스럽겠지만 실제로는 더 진정하고 강한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신의 경험을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대부분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하고 싶을 때만 변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신당하기 전에 있었던 경고 신호들을 되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반응들,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할 때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놓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나 만족을 주고 있다면 불편한 진실은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경고 신호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에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거나 큰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이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관찰해보세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으로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관심,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에서 계속 당신만 주고 있다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주던 것들을 잠시 중단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괜찮아? 같은 질문을 통해 당신의 안녕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주던 것들이 중단되면 바로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거나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경계선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 경계선은 당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허용할 수 없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설정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방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알 수 없고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갑자기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미안하지만 이건 내 업무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하거나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 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기준을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나 대립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계속 참고 넘어가다가 결국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선 설정과 공격성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일 뿐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과 건강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라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계속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신의 경험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예전 같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 감정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 갑니다. 배신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도 실망도 슬픔도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배신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르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면에서 더 현명해졌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집중하면 점차적으로 분노와 원망이
지혜와 통찰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경험을 당신의 성장 스토리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은 당신을 파괴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완성되면 배신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악마화하지도 않고 피해자 의식에 빠져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이고 관계의 재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회복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당신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냉정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완전한 관계 회복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라면 업무상 필요한 만큼만 상호작용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깊은 신뢰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비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수준의 친밀감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신뢰성과 당신에 대한 태도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직관이란 논리적 분석보다 먼저 작동하는 즉각적인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첫 인상이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드는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이 모두 직관의 범주에 속합니다. 배신당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직관적 신호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왜 내가 불편하지? 같은 느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직감을 무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직관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직관은 무의식에서 오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미묘한 변화 행동 패턴에 작은 불일치 등을 모두 감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직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신의 경험 이후에는 이런 직관적 신호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직감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직감이 경고하는 상황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주의 깊게 보세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또한 언행불일치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도 개발해야 합니다. 말로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을 숨기고 있거나 자기 자신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도한 의심입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배신자로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건전한 주의력과 병적인 의심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전한 주의력은 구체적인 증거나 행동에 기반합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기더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을 하더라처럼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에 병적인 의심증은 근거 없는 추측과 상상에 기반합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같은 일반화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욕구입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완벽한 사람만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간관념이 좀 느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점이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정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복수에 대한 집착입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당해봐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에 집착하면 결국 자신만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당신 자신도 배신했던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당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피해자 정체성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같은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생존자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배신의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중 하나일 뿐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관계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으면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겁지만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이 일어나는가?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왜 특정한 패턴을 반복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과는 다릅니다. 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존중은 자신을 다른 모든 존재와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도 그런 진정성에 끌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자신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욕구, 자기 이익 추구와 사회적 조화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도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배신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평소에 친했던 동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상사에게 제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정적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 동료도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동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악마로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해는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각 사람의 한계와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냉소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배신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운 통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보다도 인맥과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과 소속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런 관계들이 때로는 진정한 신뢰보다는 이익 관계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연지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처음에는 매우 끈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한쪽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배신들을 분석해보면 많은 경우 관계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선후배나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보다는 사회적 의무와 체면에 기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회에는 이런 형식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들과 진정한 개인적 관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인적 관계는 상호 이익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한쪽이 어려움에 처해도 다른 쪽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실패를 함께 아파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매우 드물고 소중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들은 그 중간 어디엔가 위치합니다. 완전히 거래적이지도 않지만 완전히 개인적이지도 않은 관계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들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에